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조금 전 확정됐습니다. 국민의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오자 대결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세월호 육상 거치를 앞두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 선체에 추가로 구멍을 뚫었지만 기대했던 해수 대신 진흙이 나왔습니다. 배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육상 거치 작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월호 무게를 줄이는 작업과 관련해 애초 해수부가 선체 무게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더 무거운 물체를 옮길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가 있는데도 이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검사를 보내 구속 이후 첫 조사에 나섭니다. 오늘 서울구치소에는 유영하 변호인과 박 전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 등이 다녀갔습니다. 검찰은 또 내일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소환 날짜를 정해 통보하는 등 남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모두 84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다는 미국 국방부의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5건에 비해 16배나 많아서 기지 내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는 기지 내부를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2년째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재로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서울 강남 구룡마을에서 주민들과 구청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구에서 제공한 대피소와 구호 물품까지 거부했다는데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잠시 후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제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후보로 문재인 전 대표가 선출됐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바른정당 유승민, 그리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내일 충청 경선이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사실상 후보 자리를 예약한 상태입니다. 이번 대선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봄에 치러지는 첫 대선이고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첫 보궐 대선이기도 합니다. 역시 87년 이후에 처음으로 국민과 촛불이 만든 대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JTBC는 대선 후보를 다각도에서 검증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결과가 나온 민주당 경선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 뒤의 모습은 조금 썰렁하네요. 이제 다 행사가 끝났기 때문인 것 같은데. 민주당 경선 결과는 조금 전에 다 나왔죠.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군요. 경제와 안보. 네, 약 10분 전 민주당 마지막 경선지인 수도권 경선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 중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60.4%의 득표율을 얻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문 후보는 호남에서 시작해 이번 수도권 경선까지 총 4번의 경선에서 모두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4개 권역의 누종 최적 득표율은 문재인 후보가 57%로 1위, 2위 안희정 지사 21.5%, 3위 이재명 시장이 21.2%였습니다. 예, 문재인 후보의 수락 연설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수락 연설 중인데요. 문 후보는 본선 경쟁을 염두에 둔 듯이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후보는 3명의 동지가 영원한 정치적 동지로 남기를 소망한다면서 민주당 정부가 다음을 책임지고 이어갈 수 있도록 정권 교체의 문을 자신이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예. 대선 경선 기간에 후보들끼리 부딪히는 모습도 자주 보이곤 했는데 오늘 결과가 나오고 다른 후보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안희정, 이재명 후보는 문 후보의 과반 득표를 막고 결선 투표까지 이끌어가고자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경선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모두 결과를 승복하고 문재인 후보 중심의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아직 패배 수락 연설 전인데요. 안희정 지사는 투표 전에 연설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을 걷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 우리는 한 팀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경선 현장에서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문재인 후보를 잠깐이나마 인터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대선 본선에서 뛸 주자들이 사실상 정해졌습니다. 오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오자 대결 판도를 정치부 안지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지현 기자. 이제 오자 대결로 좁혀서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나온 결과부터 좀 볼까요? 네, 오늘 나온 2개의 여론조사에서 모두 문 전 대표가 오자 대결 시에는 지지율이 4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먼저 MBN과 매일경제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문 전 대표가 43%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22.7%였고요. 홍준표 지사가 10.2%, 심상정, 유승민 후보는 모두 3.9%였습니다. 예, 오늘 발표된 또 다른 여론조사, 한겨레 여론조사에서도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40.6%? 그러니까 40%대로 이제 올라선 건가요? 네, 오늘 예. 2개의 여론조사인데 그중에 또 다른 한 개인 한겨레 신문의 여론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40.6%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40%대로 올라섰습니다. 여기는 안철수 후보 간의 차이는 아까보다는 좀 좁혀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지표만 보면 문재인 대세론이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그걸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냐? 문 후보의 입장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최근 오자 대결의 추세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 주 사이에 문재인 전 대표가 2%포인트 떨어진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는 6%포인트 올랐습니다. 예. 다만 두 후보 간의 차이는 여전히 11%포인트였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이렇게 상승한 이유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이른바 컨벤션 효과로 불리는 연이은 경선을 통해서 이런 효과를 압승을 하면서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이고요. 예. 또 한쪽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경선에서 생각보다 부진하면서 일부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을 흡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민주당 후보 경선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안희정 또 이재명 후보 이 지지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역시 이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다자 대결에서 오자 대결로 변할 시에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이 어디로 옮겨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MBN 조사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에게 23%가 갔고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21.9%로 나타났습니다. 예. 근데 아직 이제 정하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네요. 네, 보시는 것처럼 제일 끝에 37.7%가 앞으로 지지할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건데요. 예. 앞으로 안희정 지사의 약 40% 되는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아직 표심을 정하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예.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그것도 아무튼 관심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재명 시장은 조금 다르게 나왔는데요. 이재명 시장 지지층의 약 40% 이상이 앞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는 11.6%였고 심상정 후보에게 8.6%가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 조사는 민주당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사가 된 가상 대결 구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일부터 여론조사가 또 실시가 되면 거기서 어떻게 나올지가 좀 관심이 많이 갑니다. 알겠습니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지지율 상위 그룹이 3명이나 후보로 뛰었던 민주당 경선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다시 한번 지지율이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는 대선이 오자 대결로 그대로 가느냐 하는 문제이죠.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 대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그것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죠. 이번에는 정치부 정재윤 기자와 대선 구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지지율 조사 때마다 문재인 독주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최근에는 문재인 대 안철수란 말이 자주 나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가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타납니다. 실제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최근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양자 대결 구도가 가능하다면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이런 지표가 나온 셈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네, 역시 관련 설문조사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국 지방 7개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에 반대하는 응답자가 58.9%로 찬성자보다 더 높았습니다. 예. 또 단일화를 위해서는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두 사람 모두 출마를 포기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예.
그러나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단일화에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팔아서 호가호위하면서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인적 청산이 돼야만 이 한국당과의 단일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오늘은 한국당 홍준표 후보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무작위 후보이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 네, 이제 홍준표 후보는 계속해서 바른정당과의 단일화가 아닌 이 한국당으로의 흡수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는 중도 보수층과의 단일화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지금은 단일화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또 역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철수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치인에 의한 공학적 연대론 모두 불살랐습니다. 이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 보수와 힘을 더하면 확장이 되겠지만 진보, 중도 쪽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당 지지층을 한번 보면 국민의당 지지층 중에서는 단일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52.2%로 찬성 의견보다 더 높았습니다. 예. 국민의당 지지 기반이 호남인데 이 지역 지지층이 받아들일지 여부, 이거 역시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호남과 이 영남 지역의 지지층 모두 3당 단일화 후보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결국 실제 가능성도 낮을 뿐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후보가 둘밖에 없으니 골라라 하는 것과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두 후보로 압축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일 걸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여전히 지금으로선 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다만 이 오자구도 내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대표의 경쟁은 좀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예.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후보가 본격적인 친박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한때 친박 세력 중 일부를 양박, 즉 양아치 친박이라는 거친 표현으로 비난했지만 지금은 그 친박에게 오히려 기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바른정당도 홍준표 후보와는 연대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친박계 핵심으로 불리는 김진태 의원을 지역 선대위원장에 선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 소신이 뚜렷하고 또 우리 우파에 참 소신을 갖고 했던 분인데 강원도 선대위원장을 맡길 생각입니다. 이어 모두 하나가 되기로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친박 청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그동안 친박 일부를 양박이라 표현하며 각을 세워왔습니다. 이때 양박이라는 게 양아치 같은 친박이라는 뜻입니다. 친박은 괴멸할 것이라고 진작부터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에는 친박을 청산하기보다는 친박에 의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친박 청산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히 유승민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자격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출마 자격조차 없는 후보를 선출하고 전직 대통령을 망친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유승민 후보는 사흘간 대구 경북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핵심 보수층을 지지층으로 만들고 완주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평가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예, 친박 핵심 김진태 의원이 강원도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면서 이번 대선 변수 중에 하나였던 한국당과 바른정당 간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데 물론 이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점에서 바른당 정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의원 입장을 잠깐 좀 듣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유승민 의원을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8시 20분 기차 타셔야 된다고 들어서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친박 청산을 단일화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홍준표 후보가 김진태 의원을 강원도 선대위원장에 앉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단일화는 그렇다면 좀 어려워집니까? 일단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 전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 과연 자격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예. 지금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지금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셔야 될 분이고 대법원에서 만약 확정 판결을 받으면 그날로 대통령을 그만둬야 될 분입니다. 예. 저는 출마 자격이 없다고 보고 저는 단일화는 갈수록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매우 어려운 겁니까? 아예 불가능입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예. 물론 뭐 정치에서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좀 신중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는 예, 저는 예, 말씀하시죠.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고 또 저런 자격이 없는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할 거리라고는 사실은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이제 단일화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저와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는 뭐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면 국민의당과의 후보 단일화나 연대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은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이고요. 저는 국민의당이 보수 정당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대선에 출마한 이유는 보수가 낡은 보수에서 벗어나서 새롭고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을 국민들에 보여드리겠다. 그걸로 승부하겠다는 거니까 국민의당은 저는 보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뭐 국민의당에서도 단일화에 관심이 없고 저도 국민의당하고의 단일화는 지금 뭐 거의 가능성을 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유승민 의원의 이런 뭐랄까요, 그 정면 돌파는 이해는 하겠는데 다만 이제 현실로 돌아와 보면 예. 지지율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뛰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가 무자격자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율로 보면 유승민 후보의 2배가 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대구 가셔서 그 환영만 받으신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지지도는 지난 2달간 뭐 아주 널뛰기를 했고요. 지금부터 5월 9일 사이에 지지도도 저는 널뛰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도 우리 유권자들 사이에 보수 유권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분들이 마음을 못 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수의 대표 주자다. 이렇게 인식만 되면 저는 지지율은 아주 짧은 기간에도 크게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 이건 뭐 가정입니다만은 만일에 되면 대법원 심리가 유보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들이 팩트체크해서 체크해본 바에 따르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심리는 계속된다. 이런 법학자들도 좀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자격 후보라고 100%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일견 들기도 하고요. 또 홍준표 후보는 그 본인이 직접 16일까지는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16일까지 뭐 어디 돌아갈 데가 있는 게 아니고 16일까지 홍준표 후보가 후보에서 사퇴하시고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바른정당으로 오든지 해체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재임 중에 형사소출을 안 한다는 거지 이미 검찰이 기소해서 2심까지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홍준표 후보가 뭐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체크해본 바로는 의견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좀 있기에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차 타러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잠시 후에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문재인 후보를 만나볼 예정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그리고 국민의당 후보로 확정되는 안철수 후보와 함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인터뷰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세월호가 목포 신항에 도착한 지 나흘째입니다. 선체가 육상에 옮겨져야 가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인양은 완전히 끝나는 셈인데 세월호가 너무 무거워서 안에 있는 물을 빼내기 위해서 선체에 추가로 구멍을 뚫었죠. 이번엔 그런데 진흙만 나오는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목포신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오늘 오전에 시범적으로 선체 구멍을 뚫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체 자연 D데크에 직경 7cm 크기의 구멍 3개를 시범적으로 뚫었고 현재까지 19개를 뚫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바닷물보단 주로 진흙이 나왔는데요. 현장 관계자에 따르면 이마저도 점성이 강해서 뚝뚝 떨어지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 자, 결과가 지금 좋지 않은 건데 그러면 지금은 천공 작업을 멈췄습니까? 네, 지금은 중단됐는데 해수부는 본래 자정까지 본래 목표했던 21개의 천공을 뚫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기계가 고장나면서 현재 작업은 멈춘 상태입니다. 예. 자, 이 천공을 강행하는 이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보다도 무게를 줄이기 위한 건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앞서 해수부는 D데크에 바닷물과 진흙이 모두 1,400톤 정도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어떤 게 더 많이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구멍부터 뚫자는 거였는데 막상 구멍을 뚫어서 안을 들여다보니 진흙이 단단히 굳어 쌓여져 있던 겁니다. 예, 배수에 차질이 생겨서 선체 무게를 줄이지 못하면 모듈 트랜스포터, 그러니까 특수 운반장치로 옮기는 작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해수부에 따르면 세월호 선체 무게는 13,460톤입니다. 이 모듈 트랜스포터로 선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선 460톤을 줄여야 하는데 배수 작업이 지금 원활하지 못하면서 다가오는 소조기안에 이 육상 거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양업체 측과 선체조사위원회는 현재 뚫은 구멍의 크기를 더 넓히거나 아니면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로 들여오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자, 구멍을 뚫은 데서도 진흙이 쏟아져 나왔고, 그리고 원래 그 운반선 위에 있는 펄, 그 진흙이죠, 여전히. 그걸 다 치워야 이제 모듈 트랜스포터도 들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 작업은 다 진행이 됐습니까? 네, 어제 절반 정도 치웠고 오늘 완전히 수거가 완료됐습니다. 해수부는 오늘 인력 100명을 투입해 작업에 속도를 냈는데요. 펄은 내일쯤 완전히 정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펄에서, 그러니까 진흙 더미에서 나오는 뼈 조각들, 오늘도 한 10개 정도의 뼈 조각이 나왔는데 동물뼈라고 듣긴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유리품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어제 오늘 이틀간 발견된 뼈 조각은 모두 20점이고 유류품은 이준석 선장의 여권 등 모두 79점입니다. 뼈 조각은 일단 국과수가 동물뼈로 판단했지만 DNA 정확한 감식 결과를 기다려야 하고 유류품은 임시 저장소에 보관했다가 선체를 거치한 뒤 확인 절차를 거쳐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유가 뭡니까? 네, 해수부는 합리적인 추정이란 단서를 달았는데요. 해당 지점, 그러니까 선체의 해당 지점에 펄이 많이 쌓여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그 펄들이 많이 밖으로 쏟아졌다는 설명입니다. 또 이미 수거한 펄에서도 추가로 유류품 등이 발견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작업이 자꾸 좀 늦어지면 육지 위로 완전히 올리는 그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6일 예상했는데 4월 6일, 그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이 모듈 트랜스포터가 진입하기 위한 운반선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운반선 위에 그 일부 구조물이 지금 장애물이 되고 있고 또 선체의 무게가 현재로서는 모듈 트랜스포터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예. 지금 다가오는 소조기 안에는 이 선체를 육상으로 거치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며칠씩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까? 만약에 이번 소조기를 놓치게 되면 다음 소조기인 보름 뒤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굉장히 늦어지네요. 그런 상황이 좀 안 오길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지금 세월호는 무게를 줄이는 게 최대 관건으로 떠올라 있습니다. 세월호를 육지로 옮길 운반 장비, 이른바 모듈 트랜스포터가 선체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인데, 그런데 정부가 처음부터 선체 무게 예측을 잘못한 데다가 장비 동원도 안이하게 준비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세월호 추정 무게는 13,460톤에 달합니다. 애초 6,800톤이었지만 짐을 많이 실은 데다 지난 3년 동안 펄과 바닷물을 머금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해수부가 준비한 이동 장비, 즉 모듈 트랜스포터의 운송 적정치는 13,000톤 정도입니다.
결국 지금 상태로는 세월호를 무트로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동 장비가 옮길 수 있는 적정치에 무게를 맞추기 위해 선체에 구멍을 더 뚫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 1,400톤 정도의 물을 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체를 또 훼손하기로 한 건데 이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기대한 것만큼 해수가 배출되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진흙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를 5시에 다시 관계기관끼리 모여가지고 대안을 갖다가 마련을 하기로 했고, 무게도 못 줄이고 배의 구멍만 늘어난 겁니다. 세월호 무게를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더 큰 용량의 모듈 트랜스포터를 선택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디 하나 업체가 이런 거는 효과가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이쪽 장비를 검토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만 했어도 지금 같은 상황이 생기지는 않죠. 당연히 그냥 바꾸면 되잖아요. 구멍 뚫을 일이 아니고. 정밀한 계획을 세우지 못해 결국 선체만 더 훼손시켰다는 지적이 나오자 선체조사위원회가 나섰습니다. 선조위는 상하이 셀비지와 협의해 모듈 트랜스포터 24대 추가 투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세월호가 육상 위로 옮겨지면 무엇보다도 미수습자 수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아직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곳들을 먼저 수색할 예정인데, 그동안 동거차도에서 열흘 이상 취재하다가 돌아온 신진 기자와 함께 가능한 공간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기자, 해수부는 세월호 3층, 4층 여기에 미수습자들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거가 어떤 겁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배에 탈 때 배정받은 객실에 있을 것이라고 본 겁니다. 예. 객실이 3, 4층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살펴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예. 근데 3, 4층이라면 그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안산 단원고 여학생과 남학생, 교사, 그리고 일반인들도 계십니다. 묵었던 객실 위치가 좀 더 특정되진 않습니까? 네, 일단 단원고 학생들은 4층에 머물렀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인들은 3층에 탔습니다. 그중에서도 남학생 숙소는 4층 뱃머리 부분에 있었고요. 그리고 여학생 숙소는 선 미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 교사들은 5층에서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예. 지금 그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3층, 4층, 5층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배가 침몰할 때 이들이 다 객실에 머물렀다고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방 배정뿐만 아니라 이제 생존자들의 증언이라든지 그리고 휴대전화 영상, 보건 영상을 토대로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주목되는 증언을 살펴보면요. 미수습자 중에 가장 어린 권혁규 군은 원래 3층 객실, 일반인 객실에 머물렀는데 예. 이제 사고 당일 아침에는 4층 키즈룸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네, 그리고 배가 기울자 한 승객의 등에 엎혀서 구조를 기다렸는데요. 이제 탈출을 위해서 우현 갑판 출입문으로 나오던 중에 이제 미끄러져서 이제 좌현 쪽으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예. 꽤 뭐랄까 좀 구체적인 그런 증언인 것 같습니다. 다른 미수습자들의 위치를 특정할 만한 근거도 또 있습니까? 네, 이제 희생된 학생의 휴대전화를 복원해서 영상을 살펴보면요. 예. 단원고 고창석 교사는 4층 중앙홀과 복도에서 학생들을 좀 진정시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 4층에는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몰려 있었는데요. 그중에 단원고 허다윤 양도 있었는데 친구 한 명을 먼저 헬기에 태우고 허양은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아, 예. 이런 증언이나 영상 증거가 뭐 없다 하더라도 뭐랄까 그 급박한 상황이라면 대필 그런 상황에서 하다 보면 물이 닿지 않는 높은 곳으로 옮겨갔을 가능성,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장 높은 층인 5층을 주목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예. 또 배가 꼬리 쪽부터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제 뱃머리 쪽으로 승객들이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 자의로 이동한 게 아니었더라도 배가 기울면서 추락을 하거나 물살에 휩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생존자들이 증언을 했는데 물이 차오르면서 승객들이 선수 쪽으로 휩쓸려 갔다. 그리고 위아래가 뚫린 중앙 통로로 떨어졌다는 그런 증언도 있습니다. 예. 자, 물론 지금 신 기자가 설명한 대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특정 장소를 이렇게 지목해서 수색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또 나오더군요.
네, 그 전 특조위 조사관들이 포함된 그 세월호 국민조사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치를 특정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예. 그 세월호가 3년 동안 이제 물속에 있으면서 또 올라오면서 내부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객실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또 이제 배를 들어 올리거나 물을 빼는 과정에서 미수습자들의 유해가 이미 이탈했을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예. 이미 화물칸에 있던 동물뼈가 이제 펄에 묻힌 채 선수 아랫부분에서 계속 발견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예. 그래서 특정 지역을 수색을 하더라도 거기서 혹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동시에 또 드는군요. 신진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지 오늘로 4일째입니다. 검찰은 내일 오전에 서울구치소로 검사 2명을 보냅니다. 구속 이후에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와 달리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이서준 기자, 내일이 이제 구속 이후의 첫 조사인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합니까? 예, 미르와 K스포츠들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금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은 대가성과 관련한 부분을 최대한 확인하고자 할 텐데요. 대통령 말씀 자료와 안종범 전 수석에게 내린 지시사항 등을 보면은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에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서 해당 기업의 현안과 건의사항 등을 함께 챙겼습니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구치소 내부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도 참여했던 한웅재 형사 8부장이 내일 오전 10시쯤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출장 조사를 합니다. 검사 1명과 여성 수사관 1명도 동행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구치소 측에서 조사실도 마련해둔 상태입니다. 구치소 빈 방에 책상과 컴퓨터 등을 설치해뒀다고 합니다. 예, 근데 검찰이 출장 조사를 결정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박 전 대통령의 심리 상태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한 건데요. 관련 법상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밖을 나와서 검찰청사를 올 때까지 이 경호 차량과 경호 인력 등이 붙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가 됐는데요. 하지만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도록 배려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서울구치소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람,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옮긴다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최순실 씨를 남부구치소로 옮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여자수용동은 다른 구치소에 비해서 매우 좁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현재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두 사람의 동선을 다르게 하는 등 서로의 일정을 조율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곧 소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검찰은 우 전 수석 소환 시점을 내일 정해서 우 전 수석 측에 통보를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5일, 6일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번에 우 전 수석을 소환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예, 지난번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번에 검찰은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는지요? 검찰은 우 전 수석 수사와 관련해서 46명을 소환 조사했다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감찰 조사를 하고 좌천성 인사 조치를 한 혐의 등입니다. 세월호 수사 등 검찰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검찰은 오늘 이 세월호 수사팀에서 부장 검사를 맡았던 윤대진 부산지검 2차장 검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찰청 나가 있는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서울구치소로 찾아온 변호인을 만나서 내일로 다가온 검찰 조사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에 이어서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도 찾아왔습니다. 파면에 이어 구속까지 이르게 되면서 뒤늦게 새로 변호인단을 구성할지, 혐의를 부인해온 기존의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늘 처음 모습을 드러낸 접견인은 유영하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인 접견이 시작되는 오전 9시에 맞춰 서울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질신문 준비하고 계십니까?
유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2시간 정도 만나 내일 검찰 조사와 관련한 내용을 상의하고 돌아갔습니다. 오전 11시 반쯤엔 박 전 대통령의 올케 서향희 변호사가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면회하러 가신 거 맞습니까? 전달품 있습니까? 서 변호사는 구치소에 20여 분간 머물렀는데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 및 검찰 수사, 그리고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서까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습니다. 그러나 증거인멸 우려도 함께 높아지면서 결국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제부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오후 1시쯤 구치소를 찾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접견 가능한 사람을 따로 지정해놔 만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구치소는 내일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일부 친박단체의 항의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해 경찰에 시설 보호 요청을 하는 등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그런데 나흘째 구치소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저희 JTBC 취재 결과 서울 구치소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치소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주요 인물이어서 면담 등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전직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된 뒤 첫 주말인 지난 1일과 2일 서울구치소장과 잇따라 면담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구치소장은 지난달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던 날에도 직접 면담하며 구치소 생활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병과 관련한 고충 등도 들었습니다. 이후 토요일인 1일은 2시간, 일요일인 어제도 수시간 동안 내리 사흘째 면담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구치소장의 잇따른 직접 면담을 놓고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변호사 접견과 가족 면회가 금지되는 일요일에 구치소장이 출근해 면담을 한 건 특혜 아니냐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구치소장은 중요한 인물의 경우 일요일에 면담하기도 한다면서 장시간 면담을 했다는 건 맞지 않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과격 집회를 주도한 친박단체 인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경찰이 밝힌 바 있죠. 하지만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은 오늘 정 회장에게 3번째 출석 요구를 발송했고 이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결정되자 헌법재판소 앞 여기저기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집회 참가자 3명이 목숨을 잃고 경찰 33명이 다쳤습니다. 과격 집회를 주도한 인물로 정광용 박사모 회장이 지목됐습니다. 경찰은 정 회장에게 2차례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갈 시간이 있겠습니까? 5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출두를 연기해달라. 그렇게 변호사를 통해서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3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요청에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4월 10일 오전 10시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곧 소환할 계획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1990년 이후 84건의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다는 미 국방부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5건밖에 없었다는 우리 정부 자료와는 차이가 매우 크죠. 일본은 사고로 유출된 기름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하수구에 버렸습니다. 먼저 윤정식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옆 지하수 관정입니다. 길다란 물통을 넣어 지하수 상태를 확인해봤습니다. 지하 13m에서 끌어올린 지하수입니다. 보시다시피 투명한 물 위로 노란색 기름띠가 형성돼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발견된 미군 기름 유출 사고 여파가 지금도 이어지는 겁니다. 미국 국방부가 밝힌 용산 기지 내 기름 유출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총 84건이고 1톤 이상 유출된 경우도 20건에 달합니다. 유출 지점은 특정 지역에 몰려있지 않고 기지 내 전 지역에서 디젤과 휘발유, 항공유 등 다양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기지 안에서
어떤 사고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정화가 됐고 사후 조치가 됐는지 한국 정부를 포함해서 지자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1997년 10월에는 무려 28톤의 디젤이 유출됐고 2002년에는 13톤의 항공유가 새 나왔지만 별도 조치 없이 하수도로 흘려보냈습니다. 그래도 달리 손쓸 방도가 없습니다. 소파에 도입된 환경 조항에 미군이 환경 법령을 준수한다가 아니라 존중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구속력있는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올해 말 용산 미군 기지가 반환되고 나면 철저한 환경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의 미군 기지 가운데 용산 한 곳에서만 80건이 넘는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지만 우리 정부는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주변 지하수는 심하게 오염됐고 기지 안쪽은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조택수 기자입니다.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내 기름 유출 사고 기록인데 미국 국방부가 인정한 84건의 16분의 1에 불과한 5건밖에 없습니다. 미국 측은 84건 중 6건을 한국 정부와 서울시, 용산구 등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보유한 5건의 자료 중 4건은 이날 공개된 미국 자료에는 없습니다. 미국 측 자료에도 빠진 유출 사고가 더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보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따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었습니다. 그나마도 서울시와 용산구 측은 아예 통보받은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용산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에서는 기준치의 500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습니다. 오염물질이 나온 미국 기지 안은 더 심각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2015년 한미 공동으로 실시한 미국 기지 내 환경 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서 2심까지 모두 이겼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소파 규정을 이유로 아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사흘 전 남대서양에서 연락이 끊긴 한국 화물선 스텔라 데이지호 수색 현장에서 추가 구조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구조된 필리핀 선원은 배가 두 부분으로 쪼개진 뒤 침몰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외신은 전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구조 이틀째 브라질 공군, 우루과이 해군까지 수색에 투입됐지만 한국인 8명 등 실종된 선원 22명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난신호 지점 등을 중심으로 400여 킬로미터 반경 수역을 수색했지만 실종 선원을 찾지 못한 겁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다, 배가 기울고 있다고 카카오톡 구조 메시지를 남긴 지 70시간 가까이 됐습니다. 우루과이 해군 측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짙은 연료 냄새와 선박 잔해로 보이는 물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배가 두 부분으로 쪼개진 뒤 가라앉았다는 구조된 선원들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침몰했을 경우 선체 파손이 한 원인으로 주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루과이 해군은 조난 당일 항해하기에 까다로운 날씨가 아니었다며 악천후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배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피관실에서 배가 곳곳에 이렇게 노후되다 보니까 물이 들어온다, 침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실종 선원 문모 씨가 가족에 보낸 메시지에는 펌프가 매일 고장났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설령 25년으로 당초 유조선을 광석 운반선으로 개조하면서 무리한 구조 변경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한국 성급 측은 검사 때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파도 등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실종된 스텔라 데이지호의 한국 선원들 상당수는 파산한 한진해운 출신입니다. 어렵게 이직을 하자마자 사고를 당한 건데 안타까운 사연을 배승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기관장 A씨 등 4명은 실직 위기에서 운 좋게 폴라리스 시핑에 새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행운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직장을 옮겨 처음 나선 항해에서 스텔라 데이지호에 탄 겁니다. 한국에 생기다가 이제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탄 덱이지. 경력이 너무 하루 되더라고요. 잘 됐다고.
조선업 불황에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이직한 기관사 B씨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4남매 중 셋째이자 2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칠순 잔 쳐오고 다 나갔단 말이야. 다 많이 와서 그때 사진 찍고 나온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히더라고. 3급 기관사 26살 문원준 씨는 지난해 2월 한국해양대 졸업식에서 졸업생 대표로 나서 연설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처럼 무책임한 인명사고가 바다 위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은 물론 사명감을 크게 갖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1년여 만에 비슷한 사고를 당해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항공수색에도 별다른 소득이 없는 가운데 가족들의 안타까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국내 최초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점포와 창구 인력을 없애 비용을 줄여서 예금과 대출 금리를 우대하는 식으로 고객을 모으겠다는 전략입니다. 오늘 저녁 6시 반까지 가입자 수가 2만 명을 웃돌 정도지만 은행 창구에 익숙한 중장년층까지 끌어들일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상 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을 찍어보내니 금방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예적금 가입과 대출 역시 앱이나 인터넷만으로 가능합니다. 출금할 때는 GS25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수수료 없이 돈을 뽑을 수 있습니다. K뱅크의 첫 번째 무기는 금리입니다. 정기 예금 금리는 최대 연 2%로 시중은행들보다 높습니다.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연 2.72%로 시중은행들보다 1%포인트 이상 낮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리 차이는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K뱅크의 두 번째 전략은 중금리 대출 확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신용자들 중에 상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은 6등급이지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 3등급 정도로 상환 능력이 좋은 사람들을 찾아내 중금리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주주인 KT와 GS가 가진 고객 관련 빅데이터들을 정교하게 분석해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중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은 최저 연 4.18%로 책정했습니다. 모바일 강화를 외쳐온 시중은행들의 인터넷 전문은행까지 문을 열면서 점포 없는 은행 시대가 급속히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부산 소녀상 설치에 항의해 지난해 1월 일본으로 돌아간 나가미네 주한 일본 대사가 85일 만인 내일 복귀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선 관련 정보 수집과 차기 정권 대비를 위해 대사의 귀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귀국 기간 동안 아베 정권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초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싣는 등 우경화 행보를 강화했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피의자 강모 씨가 오늘 검찰 조사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달아났습니다. 검찰은 경찰과 함께 주요 도로에 수사관들을 긴급 배치해서 강치를 쫓고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달리는 관광버스가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시내버스를 들이받고 뒤로 밀려 내려갑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부산 동삼동에서 관광버스 운전기사 66살 하모 씨가 현기증을 느낀 뒤에 갑자기 정신을 잃는 바람에 생긴 사고입니다. 버스는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5대와 담벼락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는데 다행히 행인이 없었고 승객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약국 종업원이 약을 파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약국 주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38살 김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부산과 대전 등 전국을 돌며 약국 36곳을 협박해서 4,200만 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강원도 강릉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네덜란드와 두 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우리 대표팀 경기도 지켜봤는데요. 환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며 콜라를 마시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첫 승이 간절했던 북한은 너무 일찍 선취골을 내줬습니다. 네덜란드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되는 전력이었지만 관중들의 커다란 응원 속에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 피리어드가 시작되자 반전에 동점골을 넣었고 6분 뒤엔 추가골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막바지 두 골을 내주며 2대4로 졌습니다. 오늘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다음번에 좀 더 잘하겠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6일 저녁 맞대결을 벌입니다. 북한 선수들은 어제 저녁 우리 대표팀과 슬로베니아의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초반 딱딱한 얼굴로 경기에 집중하던 선수들은 시간이 지나자 밝은 얼굴로 대화를 하거나 콜라를 마시는 등 발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시안컵 예선에 참가하는 여자 축구 대표팀은 오늘 오후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남북전은 7일 오후 열리는데 평양에서 남북 축구 선수들이 만나는 건 1990년 이후 27년 만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조금 전에 당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여기서 잠깐 문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사마다 인터뷰가 이어지고 있고 각 언론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대략 5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긴 질문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바로 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님 나와 계시죠. 우선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국민의당에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 안철수 양자 대결 구도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 후보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약 이번 대선이 저와 안철수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간다면 그것은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를 넘어서서 구여권 정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의 어떤 단일 후보라는 뜻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고 정권 연장입니다.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지지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그 여권 후보들의 지지율을 빼고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상승 국면을 타고 있는 것은 여태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글쎄요, 지금 뭐 대세로는 여태까지 주장해 오셨습니다만 좀 초조감은 없으십니까? 만약 안철수 후보가 구여권 정당들과 손을 잡는 단일 후보가 아니고 야권 후보와 야권 후보 간의 양강 대결 구도가 된다면 저는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또 다자 대결 구도 속에서 제가 앞선다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여론조사로 확인된 바가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자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상대당에선 당연히 이것을 그만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10년 넘게 이렇게 논란이 되풀이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동안의 해명이 명쾌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선 한국고용정보원은 이 민간기관이 아니고 정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예.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그만두었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를 그냥 둘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은 그만큼 충분히 해명됐다는 뜻이죠. 그보다 더 명쾌한 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근데 한 가지 예로 2007년하고 2010년 두 차례 노동부 감사를 말씀하셨고 그것이 별 문제 없었다. 그것이 이제 지난 정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을 해오셨는데 2010년 감사 대상에서는 아예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2010년 감사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2010년 감사 보고서를 보시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설립된 2006년도 이후의 모든 입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감사 결과 제 아들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했냐 안 했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곧바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나 뭐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2010년에는 아예 포함이 안 됐다라는 그 주장이 계속 나와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중에라도 지금 뭐 오늘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4분 5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따로 감사 보고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다시 문재인 후보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주실 거죠? 예, 좋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안보 문제입니다. 이 특전사 출신임을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도 대통령이 되면 미국보다 평양에 먼저 가겠다. 이 발언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들어서 안보가 불안한 후보다 이렇게 반대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 뭐 그 발언도 사실이 아니고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미국,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서 북한에 먼저 갈 수도 있다라고 답한 것이죠. 예. 월간 중앙하고 한 그 인터뷰인데 거두절미하고 말씀하셔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대해서는 지금 JTBC를 비롯한 많은 언론기관들의 여론조사에 의해서 안보에 대해서 가장 믿을 만한 후보 1위가 저 문재인으로 그렇게 이게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언론사에게 주어진 시간이 4분밖에 되질 않아서 사실 충분한 인터뷰가 불가능했습니다. 뭐 오늘 바로 이제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이니까 다음에 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서울 강남의 마지막 남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얼마 전 큰 불로 수십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죠. 그런데 구청에서 제공하는 이재민 대피소나 구호 물품을 주민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가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환하게 불켜진 주민센터 주변에 임시구호소 안내판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얼마 전 화재로 집을 잃은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강남구가 제공한 이재민 구호소입니다. 강남구청이 지정한 이재민 임시 구호소입니다. 바닥을 보시면 냉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두터운 스티로폼과 은박 돗자리가 깔려 있고요. 안쪽을 들어와서 보실까요? 이재민들한테 필요한 각종 취사용품이 담긴 긴급 구호 세트와 이쪽을 보시면 각종 일회용품이 준비된 구호 물품도 준비가 돼 있고요. 스티로폼 박스 안에는 갓 지어진 따뜻한 쌀밥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10시 반을 훌쩍 넘긴 시간인데 이곳 임시구호소를 찾는 이재민은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구룡마을 이재민들이 임시구호소 이용을 거부하면서 장소를 제공한 구청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주민들께 안전한 대피소로 이제 이동하시라고 안내를 계속 드렸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동을 좀 안 하셔서 저희가 사실 되게 곤란한 상태입니다. 갈 곳 없는 이재민들이 모여 있는 곳은 마을의 작은 교회입니다. 구룡마을 이재민 임시 대피소입니다. 교회 예배당에 주민들이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얇은 나무문 하나가 바람막이 역할을 할 뿐입니다. 15평 남짓한 공간에 있는 40여 명의 이재민들은 언제가 될지 모를 복구 작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교단체에서 지원한 라면과 식수로 끼니를 해결하고 이웃들이 건네준 이불로 잠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룡마을은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1980년대 후반부터 모여든 영세민들이 짓기 시작한 거대한 판자촌으로 면적 26만 6천 제곱미터, 축구장 37개가 넘는 크기입니다. 지난해 12월 구룡마을 재개발 방식이 확정되면서 구룡마을에는 2020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지금으로선 임대주택 입주가 유일한 방법인데 구체적인 보상금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세민들에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입장입니다. 아무 수입도 없어. 딱 20만 원 기초연금 갖고 사는데 임대료가 제일 걱정이요. 거기다 이제 또 관리비 들어가면 올라가잖아. 개발 방식을 놓고 민영 개발을 요구하는 일부 주민들과 공영 개발을 주장하는 강남구 사이 갈등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졌고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은 지난 2월 지자체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노후된 판잣집이어서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점입니다. 소방당국이 화재 취약지구로 관리하고 있지만 최근 8년간 10번 넘게 불이 났습니다. 골목 안으로 들어와 보면요, 집과 집 사이 폭이 불과 1m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외벽을 보시면 이렇게 보온용 단열재나 비닐 천막 같은 가연성 물질이 가득하고요. 위쪽을 보시면 전선이 엮여 있어가지고 불이 나면 순식간에 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는 임대주택 보증금 면제 등도 검토되고 있지만 보상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줄다리기는 좀처럼 끝날 줄 모릅니다.
재개발 파도에 떠밀리지 않으려는 주민들과 강남구 사이 깊어진 갈등의 골보다 먼저 해결돼야 할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각종 화재 위험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1000명 넘는 주민들의 주거 안전이 아닐까요?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교도관 K씨는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소자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늦게 돌아오기라도 하는 날에는 남들 모르게 컵라면을 데워서 슬쩍 사방 안으로 넣어주곤 했습니다. 기름기 없는 구치소 음식에 겨우 적응해 갈 때쯤 그렇게 해서 얻어먹는 컵라면은 재소자들에게는 특별한 것이었겠죠. 한 끼 1,440원이라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사람의 정이 들어간 것이었을 테니까요. 어느 가을날 요즘 같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가을꽃과 단풍들의 색깔이 제빛을 모두 내며 운치를 더할 때 K 교도관은 재소자들을 잠깐씩이라도 구치소 뒤뜰로 데려가서 국화꽃 향기를 맡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같은 얘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피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절대 고독. 감옥에서는 특히 독방에 앉아서는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지점에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신영복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좁은 공간을 채우는 건 오직 적막뿐. 고독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되는 곳, 감옥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곳이겠죠. 수임번호 503번, 3.2평 독방에 수감된 그 역시 그 고독의 시간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물론 변호인 접견과 구치소장 면담으로 상당 시간을 보냈다고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물리적으로 격리됐을 때 주어지는 피치 못할 절대 고독의 시간은 그 고독의 실체를 못 느낄 정도로 짧지는 않을 것입니다. 청와대 저 깊은 곳에 앉아 대면 보고조차 받기를 꺼려했던 지난 몇 년의 시간이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었다면 이제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강요된 고독과 마주하게 된 순간이죠. 그 고독의 시간을 보낸 뒤 그가 우리에게 내보일 사유의 결과물은 과연 무엇일까? 계절은 가을 국화가 아닌 봄의 개나리꽃이 만발하는 시간. 그 노란색의 소망이 남도 끝에서 다시 피어나 올라오는 계절의 말입니다.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지금 남도 끝 목포 신항에서는 세월호 선체에 추가로 구멍을 뚫어서 물을 빼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게를 줄여서 육상 운반을 쉽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바닷물 대신에 진흙이 나와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 육상으로 올라오는 시간이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안으로 구멍 크기를 넓히거나 모듈 트랜스포터, 그러니까 배 밑에 깔아서 움직이게 하는 운반 장치죠. 이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로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와 잠깐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 나와 있죠. 인양업체 측과 선체조사위 측이 대안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상하이 셀비지, 그러니까 인양업체 측은 현재 뚫은 구멍의 크기를 7cm에서 15cm까지 넓혀야 하고 그 안으로 이 진흙을 퍼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선체조사위 측은 추가 천공 대신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로 들여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인양업체, 그러니까 상하이 셀비지가 조사위 측 의견에 반대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네, 이 비용 때문인데요. 상하이 셀비지 측은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로 동원하기 위해선 보름 정도 기다려야 하는데 하루에 비용이 3억 원씩 추가된다며 선체조사위 측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무리해서 구멍을 뚫는 것보다는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봅니까, 거기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미 20개 가까운 구멍을 뚫었지만 바닷물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더 뚫는다고 해도 배출량이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군다나 구멍의 크기가 넓어질수록 이 붕괴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로 들여오는데 시간이 보름이나 걸리진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국내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는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 선체조사위 역시 확인한 결과 이틀에서 3일 내에 충분히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할 수 있다며 상하이 셀비지 측을 설득하는 일만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예. 아무튼 바닷물을 많이 빼내는 데는 지금 실패한 상태고 되레 이제 선체만 훼손했다, 이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미 선체 곳곳이 훼손됐고 현재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무조건 뚫고 보자는 식으로 하다가 낭패를 본 건데요. 이 선체에 손상을 가했고 또 무게를 줄이겠다는 원하는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 자, 이 와중에 해수부하고 선체조사위가 목표로 한 배수량, 그러니까 바닷물을 얼마나 빼내야 되느냐, 이 목표치에도 차이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애초에 해수부는 1,400톤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460톤에 더해서 이 모듈 트랜스포터가 안정적으로 선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선 1,000톤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선체조사위는 460톤이면 충분하다며 양측 간의 목표 배출량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현재로서는 이번 소조기한에 육상 거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만일에 이번 소조기한에 불가능하면 아까 김태현 기자가 얘기한 대로 보름 뒤에나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현지에서는 이번 소조기한에 결국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선체 주계를 일단 줄이지 못하면 현재 동원된 모듈 트랜스포터로는 이 선체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도 일단 해수부와 선체조사위는 이번 소조기한에 작업을 끝내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만 무리해서 추가로 구멍을 뚫든 아니면 뒤늦게 모듈 트랜스포터를 추가하든 아니면 이도저도 못해서 소조기를 놓치든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수부는 뒷짐을 지고 있는 태도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목포신항에 나가 있는 김태형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오늘 확정되면서 이번 대선은 오자 대결 구도로 사실상 짜여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본선이 시작되는 셈인데 정치부 안지연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 기자. 자, 그 민주당 경선 결과부터 좀 다시 좀 정리 좀 해보죠. 네, 오늘 방금 전에 끝난 수도권 강원 제주 경선에서 문 전 후보의 이 득표율은 60.4%였는데요. 예. 총 경선 누적 득표율이 57%로 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예. 이제 오자 대결 구도가 어느 정도는 이제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앞으로 한 달여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큰 이변이 없는 한 이렇게 간다라는 건데 오자 대결 지지율에 그래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두 개의 여론조사에서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이 오자 대결에서 40%대를 기록하면서 이 오자 가상 대결에서도 압도적인 1위로 나왔는데요. 예. 이 보시는 것처럼 매일경제와 MBN 조사에서는 문 전 대표가 43%로 1위를 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인 한겨레 신문이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문 전 대표가 40.6%로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라고 내일부터 불러야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는? 아무튼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상 양자 대결 조사도 가끔씩 이루어지죠? 네,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의 양자 대결입니다. 예. 실제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두 후보가 각각 42.7%와 39.3%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점을 벌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건 가상이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후보가 훨씬 더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양자 대결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현실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양자 대결이 가능하려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연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두 후보 모두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자강론을 펼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이 같은 양자 구도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아까 유승민 후보하고는 인터뷰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하고 합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그 두 사람이 모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는 그런 상황은 글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뭐 정치란 게 좀 두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른바 그 반문연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조사가 더 높게 나왔는데요. 예. 이른바 반문연대라고 해서 이 3당 연대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보단 반대하는 의견이 더 높게 나온 겁니다. 예. 이 전국 7개 지역 언론사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3당 후보 단일화에 대해 반대하는 응답자가 이 58.9%로 이 찬성보다 더 높게 나온 바 있습니다. 예. 또 실제 가능성도 낮지만 양자 대결에서는 후보가 둘밖에 없는 상태에서 고른 것인 만큼 예. 실제 표심을 이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되면서 그동안에 안희정 지사나 또 이재명 시장이 가져갔던 지지율 이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것도 관건이겠죠? 네, 오늘 나온 MBN과 매일경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안희정 지사의 지지층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인 23%가 안철수 전 대표에게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문재인 전 대표에게는 21.9%가 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좀 차이가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안희정 지사 지지층 가운데 가장 많은 응답자였던 37.7%는 지지할 후보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예.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이분들은 결정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사실 오늘 이렇게 여론조사하는 거는 아직 결론이 나기 전에 한 것이었기 때문에 네. 또 분위기가 좀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내일 이후로 좀 보도록 하죠. 근데 아무튼 지금 40% 가까운 수치의 사람들이 선택은 못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시장의 경우는 좀 다르죠? 네, 이재명 시장의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많이 가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예. 실제로 지지층의 40% 이상이 앞으로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에게는 11.6%, 심상정 후보에게는 8.6%가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오늘 안지영 기자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씻김굿의 재물이다. 십자가를 지게 됐다. 전두환 씨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회고록이라는 이름으로 낸 책에서 말이죠. 자신이 광주 민주화 운동 진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이를 역사 왜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판결문과 주요 자료들을 수집해서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는 정반대의 주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요, 전 씨가 쓴 이 한 문장 네. 사실 검증하겠습니다.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980년 5월 광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요. 그 누구도 의도적으로 발포를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그게 사실로 밝혀졌다. 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거 이미 20년 전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 아닙니까? 맞습니다. 1997년 네. 정확히 20년 전 4월 17일 대법원 판결입니다.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 작전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 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대법원은 당시에 발포 명령이 있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전 씨의 내란 목적 살인죄,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죄도 유죄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판결문으로 바로 확인이 되는데 왜곡된 주장을 하는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네. 대법원은 이런 판단은 했지만 발포 명령의 최종 책임자로서 전두환 씨라는 것은 명확하게 판결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네. 대신 내란 목적 살인죄를 인정함으로써 발포 명령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물었습니다. 당시 수사 총책임자의 증언도 판결문과 같은 취지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당시 발포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발포가 됐고 시민들이 그 총에 맞아서 죽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지나가라든가 이렇게 나오면은 거기에 분수되는 여러 가지 총기 사용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게 함축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발포다. 아니, 그건 저 밑에 소대장들이나 할 얘기죠. 자, 발포의 책임은 있다. 그런데 판결문에 발포 명령자는 전두환이다. 이렇게 적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포괄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아예 당시에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당신이 발포 명령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박을 수는 없었던 겁니까? 그렇게 못 박았으면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요. 네. 당시에 직접적인 증거가 좀 부족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무력 진압을 최종적으로 지시한 것은 전두환을 수괴로 한 내란 세력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발포를 지시했는지는 입증하기까지 자료가 부족해서 포괄적으로 공범으로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가 국방부의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에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중요 증거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육군참모총장 지시사항 자료철. 공교롭게도요. 네. 1980년 5월 3일부터 6월 29일까지 꽤 없어졌습니다. 1980년 정기 군사보고 4월 24일부터 6월 22일까지 자료 사라졌습니다. 신군부의 시국수습방안 없어졌습니다. 이런 문건들이 은폐 혹은 실종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1980년 5월 전후의 자료들이니까 당시 상황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문건들일 텐데 이게 아예 존재를 하지 않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해서 법원은 발포 명령자는 전두환이다 이렇게 적시하지는 못했다는 건데 네. 그러나 저희가 확인한 또 다른 자료에서는요. 발포 명령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1982년 보안사령부에서 발간한 제5공화국 전사라는 문건입니다. 1980년 5월 21일 새벽 4시 30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씨를 비롯해서 군 주요 지휘부가 참석한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 자료에는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는 그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 씨가 최종 의사결정을 한 겁니다. 그 이후에 법원은요. 이런 자위권 행사는 그 목적과 다르게 내란 목적의 살인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발포 명령 없었다. 다만 자위권 차원이었다라는 주장은요. 역사적인 사실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법원은 발포의 책임을 이미 물었습니다. 유죄라고요. 네, 그러니까 법원 판결문이나 당시 자료들은 발포 책임자로 전 씨를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대 기자가 지금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죠.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양자를 만들려다 사고 친 박지원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연일 문재인, 안철수 이 양자 대결 구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 이를 뒷받침하는 여론조사를 공개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를 당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 선거법 위반이 어떤 걸로 얘기가 된 겁니까? 일단 구체적으로 보시면요. 예.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3월 31일자 공개되지 않은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 자료에 의하면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오차범위 내 처음으로 역전했다. 흐름이 좋다라고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선거법상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다 신고를 해야 되고 조사기관, 출처, 의뢰기관 등을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이렇게 출처 불명의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법 108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예. 뭐 박 대표가 이걸 몰랐을까요?
그래서 논란이 이니까 이제 그 해당 트위터 글을 바로 삭제를 했고 기자들이 물어보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괜찮은 걸로 알았다. 하지만 법 위반이면 달게 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데 작년이었죠. 총선 공천을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출처불명의 괴 여론조사들이 유포가 되면서 상당히 파장이 일었습니다. 당시에도 SNS, 대표적인 SNS인 카톡 등으로 유포가 됐었는데 자, 박 전 대표가 이런 사실 소셜미디어도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다는 걸 모를 리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를 강조하기 위해 무리를 하다가 그만 어떤 법 경계를 살짝 넘어간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뭐 국민의당으로서는 어떻게든 양자 대결 프레임으로 가고 싶은 것, 그건 다 알려져 있는 얘기긴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뒤늦은 호소 그러나 자, 문재인 캠프의 임종석 비서실장이 오늘 그 자기 지지층들을 향해서 상대방 비방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는데 특히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18원 후원금을 보내는 것들은 하지 말아라. 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많은 동지들에게 마음이 다치게 하고 또 마음을 다치게 만드는 행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뭐랄까요, 좀 뒤늦은 감은 있어 보이네요. 상대 측에서는 그만큼 좀 아쉽겠네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일부 문재인 지지층, 극렬 지지층에서의 어떤 적극적인 지지와 상대방에 대한 비난 행위는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이 왔던 문제인데 문재인 캠프에서는 개인 지지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힘들다. 심지어 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 문 후보마저도 비판하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소연을 했었는데 하지만 상대 측에서는 문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좀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문재인 캠프의 이런 태도는 상대방을 정떨어지게 하고 사람들을 질리게 만드는 행위다라고까지 비판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그 경선 끝나기 전에 당 지도부가 안 지사나 이재명 시장 측의 그 수용 발언 경선 승복, 지지 연설들을 먼저 해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일단 둘 다 거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 누굽니까? 자, 그들이 사는 세상. 요즘 유행하는 사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면 자, 서울구치소 FC락에서 인터넷상에서 유행하는 사진인데요. 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당사자들 지금 대부분 서울구치소에 모여있다. 축구팀 한 팀을 이룬다라는 얘기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원톱을 이루는 전체적으로 4-4-2 포메이션의 변형인 것 같은데 물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나 조원동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안 돼 있고요. 또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수감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구치소는 의왕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시호 씨였죠. 특검에 감사 편지를 쓸 때 의왕대학원에 있다 저렇게 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게 그 사실 서울구치소는 주요 인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긴 하죠. 옛날부터. 옛날에 어떤 그 정치인 경험담을 보니까 뭐 서로 접견실 같은 데 모여서 담배 피면서 전국을 논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사실 그 불가능한 했어야만 되는 일이죠. 그 안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한데 아무튼 주요 인물들이라서 좀 봐줘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긴 하고. 근데 그 서울구치소에 지금 박 전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같이 있잖아요. 한 사람 뭐 옮긴다는 얘기도 아까 저희들이 보도해드렸고. 아까 잠깐 보도를 했는데 구치소 측에서는 지금 어떤 그 범죄 공범관계 수용자들에 대한 분리 수용 원칙에 따라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지만 여성 수용자들 공간이 좁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특수본 측에서도 조만간 최 씨를 남부구치소로 이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좀 지켜보도록 하죠.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오늘만큼 맑고 따뜻하지만 공기는 탁하고 일교차가 20도를 넘겼습니다. 뉴스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페이스북 라이브, 오늘 소셜 라이브 정치부 편입니다. 서복현 기자와 방금 저하고 얘기한 이성대 기자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해가 길어져 가고 이젠 이 길을 밤새 걸어도
손끝이 시리지가 않아. 무거운 너의 이름이 바람에 나